여러분은 쇼핑을 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백화점에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숨이 턱 막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쿠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태어나 매일이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온 한 여성. 우연히 만난 한국 남자의 초대로 한국에 와서는 용돈을 받고 손을 벌벌 떨기도 했다는데요. 그리고 한국 남자의 권유로 옷을 갈아입다가 놀란 나머지 옷을 벗은 채 그 자리에서 굳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입니다. 쿠바의 작은 해안 마을 산타마리아 델 마르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오래된 집, 그곳이 제 유년 시절의 전부였어요. 우리 집은 벽이 벗겨지고 지붕이 군데군데 새는 곳이었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마을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제 동생들과 함께 자란 저는 늘 책임감이 강한 큰딸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랬듯 저도 바닷가에서 뛰어놀며 자랐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항상 바다로 달려가 친구들과 모래성을 쌓거나 조개를 줍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아버지의 어업은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졌고 어머니의 가게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부모님의 작은 다툼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항상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동생들을 안심시켰어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의 작은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며 영어를 독학했어요. 어떤 날은 너무 지쳐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지만 가족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저는 20이 되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넌 여기서 너무 아까운 아이야. 내 재능을 더 넓은 세상에서 펼쳐야 해. 호텔 지배인이셨던 로사 아주머니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관광회사와 연락이 닿았고 면접을 통해 합격했어요. 부모님께 떠난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넌 항상 꿈꿔왔잖니. 가서 내 꿈을 이루렴. 스페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바르셀로나의 화려한 건물들과 번화한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정착한 후 저는 가이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낯선 관광객들에게 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월급날이면 항상 가장 먼저 쿠바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동생들의 학비와 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고 남는 건 얼마 없었지만 그래도 뿌듯했어요. 가끔은 혼자 침대에 누워 쿠바의 별빛 가득한 밤하늘이 그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내일의 가이드 코스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저는 바르셀로나의 골목 구석구석을 꿰고 있는 베테랑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작은 관광객 그룹을 이끌고 고딕지구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화창한 봄날, 해변 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면 바르셀로네타 해변이 나옵니다. 19세기의 어부들의 마을로 시작된 이곳은 지금 설명을 이어가던 중 문득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혼자였고 카메라에 열중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또렷한 눈매,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좁은 골목에서 잘 알고 있는 소매치기 아이들이 그를 노리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룹을 잠시 기다리게 한 후 저는 그 남자에게 달려갔어요. 다행히 소매치기들이 행동하기 전에 그의 팔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쪽 아이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는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몰랐네요. 그의 스페인어는 서툴렀지만 영어는 유창했어요. 자신을 준호라고 소개한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여행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으며 바르셀로나의 숨은 명소들을 찾아다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룹에게 돌아가야 했던 저는 명함을 건네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저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 장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어제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제가 바르셀로나에 꽤 머물 예정인데 혹시 개인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식 요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순전히 돈 때문에 수락했어요. 제 월급의 2배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와의 이주일이 시작되었어요. 준호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그는 진심으로 도시와 문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항상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골목길이나 현지인들만 아는 작은 레스토랑도 함께 다녔어요. 점점 우리의 대화는 도시 설명을 넘어 서로의 삶과 꿈에 관한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저는 쿠바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을 위해 스페인에 온 이유, 그리고 언젠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한국에서의 삶, 사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기록하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는 묘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더운 나라에 피부가 닿으며 붙어있으니 불이 붙어버렸죠. 이미 친구 이상이 되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는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해변 카페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던 중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살며시 놓였습니다. 마리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가이드와 관광객을 넘어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어요. 바르셀로나의 달빛 아래 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낮에는 도시를 탐험하고 밤에는 서로의 품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스페인의 정열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희의 열정 가득한 사랑도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준호가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고 주말에는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시간대 차이와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장거리 연애 중에 저는 준호에게 매일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부유한 노인 관광객이 제게 불필요하게 가까이 다가와 허리에 손을 얹으며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날 밤 준호와의 통화에서 이 이야기를 하자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마리아,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있는 내가 너무 걱정돼.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없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며칠 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나면 월말에는 항상 빠듯했거든요. 그날 이후 준호는 한 번씩 제 얼굴을 보고 살이 빠진 것 같으면 작은 금액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식사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거절하려 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제 상황에 대해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 때로는 안전하지 않은 시간에 집에 돌아온다는 것, 아플 때 혼자라는 것. 영상통화에서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한밤중 갑자기 열이 오르고 심하게 아팠던 날,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밤새 통화하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통화가 끝난 후 그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위험할 때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 마리아.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거리의 장벽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죠.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자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우리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통화가 끝나면 저는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곤 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그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일상의 작은 것들을 공유했어요. 그날 만난 사람들, 먹은 음식, 느낀 감정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현실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준호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화상통화에서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이제 우리가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면 어떨까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한국은 제가 지도에서만 본 나라였고 언어도 문화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자 절차는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고민을 눈치챈 준호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까지 모든 절차를 그가 대신 처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저는 항상 스스로 일해서 벌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준호는 마치 전문가처럼 모든 서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들,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그리고 항공권까지. 저는 가끔 그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는 항상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웃었어요.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저도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에게 한국행을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걱정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동생들은 궁금해하며 한국에 대해 질문했어요. 부모님은 마지막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항상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어요.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가이드 친구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자주 가던 카페 주인까지 모두가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제까지의 삶과 잠시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미지의 나라를 향해 떠났어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입국장을 나오자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2달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화상통화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따뜻했어요. 그의 품에 안기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생일 축하해, 마리아. 그제서야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행 준비와 비행으로 정신이 없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준호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일부러 내 생일에 맞춰서 비행기표를 예약했어. 한국에서의 첫날이 특별했으면 해서.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의 따뜻함에 감동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준호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밤이 되어도 활기찬 거리. 준호는 운전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랜드마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새로운 세상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준호의 아파트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넓은 주방 그리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준호는 침실을 보여주며 제 짐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긴 비행으로 지친 저를 위해 그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내일부터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시간을 갖고 나중에 천천히 일자리를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비록 한국식은 아니었지만 스페인식 토스트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준호는 맛있게 먹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오늘 점심도 먹고 근처 카페도 가봐. 어제 너무 피곤했을 테니까 오늘은 편하게 쉬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율을 계산해보니 쿠바에서 한 달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 수준이었어요. 그저 하루 점심과 카페를 위한 용돈이라면서 준 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 제 말에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편하게 써. 부족하면 더 줄게. 그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돈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금액을 점심값으로 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쿠바에서는 이 돈이면 가족 전체가 한 달을 살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주변 상가를 구경하며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수 한 병 가격이 쿠바에서 하루 식사비와 맞먹었어요. 그래도 호기심에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든 글자가 낯설었고 가격도 높게 느껴졌어요. 결국 다른 손님들이 많이 시키는 것과 같은 음식을 가리키며 주문했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식사 후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건물의 모양, 거리의 깨끗함, 그리고 무엇보다 물가의 차이. 제가 과연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오후가 되어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퇴근 후 만나서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준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어떤 옷이 필요해? 이제 한국에 살 거니까 새 옷도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분위기, 다양한 브랜드 매장들. 저는 압도되어 말문이 막혔어요. 준호는 여러 매장을 둘러보다가 한 브랜드 매장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옷들이 예쁘네. 한번 골라봐. 저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구경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고급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준호가 몇 벌의 옷을 골라 제게 건넸어요. 피팅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기 시작했는데 문득 가격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쿠바에서 몇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옷을 벗은 채 밖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후 저는 옷을 다시 걸어두고 피팅룸에서 나왔어요. 준호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너무 비싸. 제 말에 준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 한국까지 나 하나만 보고 와준 마리아에게 내가 주는 생일 선물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값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 지금 이곳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눈에 고인 눈물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힘들지? 모든 게 낯설고 그의 이해심 어린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고 그 품 안에서 저는 모든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삶. 그것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준호가 옆에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카페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따뜻한 라떼를 손으로 감싸주며 저는 마음 깊은 이야기를 준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쿠바에서의 어린 시절, 매일 끼니를 걱정하던 가족들 그리고 스페인으로 건너가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까지. 제 인생에서 버티는 것만이 전부였던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움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너무 달라요. 모든 게 빠르고 깨끗하고 비싸고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어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준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판단이 아닌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마리아, 내가 지금 어학연수 비자로 왔으니까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워야 해. 어학당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자격증만 따면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의 말에 희망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동안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마음을 읽은 듯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건 규정이야. 불법으로 일하다가 적발되면 강제 출국될 수도 있어. 지금은 한국어에 집중하고 그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줄게. 그렇게 저는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당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조차 어색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부터 시작한 수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발음은 특히 더 그랬습니다.
라와 나의 차이, 으와 이의 미묘한 발음 차이를 익히느라 혀가 꼬였어요. 매일 저녁, 준호는 제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단어카드를 만들고 간단한 대화를 연습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배운 한국어로 처음 음식을 주문해봤습니다. 비빔밥 하나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직원이 이해하고 미소 지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기초 생활 한국어는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자격증 시험은 여전히 큰 산이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쏟기도 했어요. 하지만 준호의 끊임없는 응원과 제 의지로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워, 마리아. 어학당 6개월을 마치고 준호는 곧바로 취업 준비를 도왔어요. 그는 서류 준비부터 출입국 사무소 방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준호의 대학 친구가 운영하는 스페인 레스토랑에서 서빙 스태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한 고급 스페인 음식점이었어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준호가 선물해준 새 옷을 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스페인의 분위기를 잘 살린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김민우 사장님은 준호의 소개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면접은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이드로 일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진짜 스페인 음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손님들에게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면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면접에서 저는 스페인 각 지역의 음식 문화와 제가 경험한 현지 맛집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쿠바 음식과의 차이점도 설명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와서 일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서빙부터 시작하고 점차 음식 설명도 담당해주면 좋겠네요. 첫 출근 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주방에는 스페인 출신 셰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비록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음식이라는 공통 주제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식 서비스 방식, 손님들의 요구사항, 메뉴 설명하기 등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주문을 잘못 받거나 음료를 엎지르거나 한국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 도와주었고 사장님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준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좌절감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고 레스토랑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함께 연습했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미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어. 준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매일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본적인 서빙은 익숙해졌고 손님들과의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사장님은 제가 스페인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음식에 관심 있는 손님들에게 현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마리아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 덕분에 음식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첫 월급날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봉투를 건네며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제 노력으로 번 첫 한국 월급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준호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쿠바에서 반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준호는 제 표정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해.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야.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껏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월급의 일부를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삶과 일에 대해 자세히 편지를 썼어요. 레스토랑에서의 일은 점점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제 역할도 확장되어 스페인 와인 추천과 타파스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었고 이를 통해 제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늘어갔어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표현을 배웠고, 퇴근 후에는 준호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거리감이 있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서 일하는 지은 씨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회식 문화, 예절,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덕분에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눈여겨봤던 예쁜 스카프였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제 노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미 레스토랑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제 의견을 물어봤고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직원들에게 간단한 표현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혼란은 이제 자신감과 소속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회사 동료들과 함께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제가 자신감 있게 메뉴를 설명하고 와인을 추천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났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성장할 줄 몰랐어.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지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의 도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쿠바의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던 어머니도 이제는 제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심하셨습니다. 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던졌고 저는 자랑스럽게 답해 주었어요. 그들에게 보내는 돈도 조금씩 늘릴 수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 동생의 농담에 저는 웃었지만 어딘가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쿠바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준호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을 따라 걸으며 그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강물이 잘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마리아, 나와 결혼해 줄래?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스페인에서의 첫 만남, 장거리 연애의 그리움,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제는 평생의 약속.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준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우리 주위로 흩날리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부양하느라 늘 죽지 않기 위해 버티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살아가는 기분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제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은 비용과 비자 문제로 쉽지 않았지만 화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준호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준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많이 긴장했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더구나. 앞으로 엄마 아빠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그 말씀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타국에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준호의 부모님은 기뻐하시며 축하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건배를 제안하셨고 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그날 저녁 준호의 어머님은 저를 부엌으로 불러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치찌개 끓이는 법부터 시작해서 불고기 양념하는 방법까지. 비록 언어는 완벽하게 통하지 않았지만 요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손길을 따라하며 저는 또 다른 형태의 소통을 배웠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결혼 문화는 쿠바와 많이 달랐어요. 예단, 패백, 스튜디오 촬영 등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레스토랑 동료들의 도움으로 하나씩 준비해 나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쿠바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자란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신부가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쿠바의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웨딩드레스 차림을 보시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감정을 드러내며 축하해 주셨고 동생들은 들떠서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에게 준호를 소개하고 내일 화상으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어요. 내 딸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하구나. 비록 곁에 있지 못해 아쉽지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가까웠어요. 통화를 마치고 준호에게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예식장에는 준호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 직장 동료들이 모였어요. 또한 노트북으로 연결된 화면 속에는 쿠바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예 라고 대답할 때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결정했어요. 한국 내에서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니 쿠바의 해변이 생각났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준호와 함께 걷는 오름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제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기로 했어요. 저는 레스토랑 일을 계속했고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터로 향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생활. 간단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준호의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은 제가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부터 떡국 끓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었고 준호가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마리아가 만든 김치찌개가 우리 어머니 것보다 더 맛있어. 준호의 농담에 어머님은 웃으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타국에서 시작한 새로운 가족 관계였지만 그 속에서 저는 소속감과 안정을 찾았어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제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쿠바에 있는 제 가족들을 한국에 초대하자는 것이었어요. 비용과 비자 문제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준호는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었더군요. 쿠바인의 한국 방문 비자 발급 절차, 필요한 서류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내 가족들도 한국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 그의 제안에 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어요. 쿠바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동생들은 너무 들떠서 매일 한국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비자 신청부터 항공권 예약까지 모든 과정을 준호와 함께 처리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한편 레스토랑에서의 제 역할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스페인 와인 시음회를 주최하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 손님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매니저 역할을 제안했고 더 많은 책임과 함께 급여도 인상되었어요. 이제는 준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당당히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가정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준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거래. 너무 아끼지 말고.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제적 독립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쿠바 가족들의 한국 방문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쿠바의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버지와 동생들도 저를 꼭 안아주었고 준호에게도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슷한 놀라움이었어요. 방문 둘째 날, 저는 동생들을 명동 쇼핑가로 데려갔습니다. 제 첫 월급으로 미리 준비해둔 쇼핑 자금으로 그들에게 옷을 사주고 싶었어요. 백화점에 들어서자 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쁜 옷들을 고르며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행복한 미소를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피팅룸에서 나온 막내 동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옷을 얼른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준호가 골라준 옷의 가격표를 보고 놀랐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제 말에 동생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성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적 충격과 경제적 차이를 이제는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사랑과 기회를 이제는 제가 다시 나눠줄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벅찼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들이 떠나는 날 공항에서 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이별은 아쉬웠지만 이제 그들도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기에 마음이 놓인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딸아. 이제 정말 내 삶을 찾은 것 같아.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공항을 나오는 길,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가끔 쿠바 시절을 떠올리면 피팅룸에서 가격표를 보고 멍하니 서 있던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줄은. 이제 우리 둘의 아이도 가질 예정이에요. 제가 자라온 쿠바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이곳에서요. 또 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남편 혹은 아내가 여러분의 동생과 몰래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치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이야기 같다고만 생각하시나요? 배우자의 카드 내역을 보니 모르는 옷, 안경, 가방 등등 결제가 되어 있다면요? 저라면 바로 멱살을 잡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 여성입니다. 한국 남자를 만났을 땐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는데요. 그렇게 가족을 잊어갈 즈음 남편이 누군가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땐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북서부의 작은 산업 도시 체레포베츠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도시는 철강과 화학 공장이 주요 산업이었고 어딜 가든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이름은 안나 페트로바. 그 회색빛 도시에서도 우리 가정만큼은 따뜻한 색채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검게 그을린 얼굴로 돌아오시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며 저와 여동생 카티아를 돌보셨습니다. 8살 터울의 늦둥이 카티아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녀의 금발 곱슬머리와 파란 눈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안냐,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마다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고 아버지는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저를 안아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어머니는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보시치, 피로시키, 불린치키. 주말이면 집안에 퍼지는 음식 냄새에 이웃들까지 군침을 삼켰어요. 안나, 이리 와서 도와줘. 내가 만든 빵이 더 맛있으니까. 어머니의 이런 말에 자부심을 느끼며 부엌일을 배웠습니다. 카티아는 항상 특별했어요. 가족의 막내이자 늦둥이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안녕 언니. 나랑 인형놀이 하자. 학교 숙제를 하던 중에도 카티아의 부름에는 항상 대답했어요. 동생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을 앞둔 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에 갔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우시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안나, 이리 와봐.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하셨단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카티아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날부터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입원하셨어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병원에 계시다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으로 직행했고 주말에는 저희도 함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하얀 벽 그리고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안냐, 미안해. 엄마가 집안일을 다 해야 하는데. 어머니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은 거의 전부 병원비로 사라졌어요. 가끔 야근도 하셨지만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늦게 귀가하셨는데 평소와 달리 술 냄새가 났어요. 미안하다, 안냐. 아버지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날 밤 아버지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16살 다른 친구들은 화장품과 옷, 첫 데이트에 관심을 가질 나이에 저는 집안의 작은 엄마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카티아를 깨우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카티아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 수업을 마친 후에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빨래, 청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저녁에는 카티아의 숙제를 봐주고 아버지가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설거지까지 마쳐야 비로소 제 숙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 왜 엄마는 안 돌아와? 나 학교 발표회 있는데. 카티아는 종종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곧 나아서 돌아오실 거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카티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래. 다들 엄마 아빠 그렸는데 나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카티아와 함께 침대에 누워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 씩씩하게 일어나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안나, 이번 주말에 쇼핑몰 가자. 친구들의 제안에 항상 집안일이 있어서 라고 거절했습니다. 점점 친구들과 거리가 멀어져 갔어요. 가끔은 그들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며 질투가 났습니다. 웃고, 놀고, 청춘을 즐기는 모습들. 저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카티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늘 사랑받던 아이였기에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언니, 이 양말 싫어. 다른 거 줘. 이런 투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만든 저녁을 보고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맛없어. 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처음으로 카티아에게 화를 냈고 그날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학업과 집안일 사이에서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숨어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카티아나 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들쑥날쑥했어요. 가끔 호전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야위어 있었어요. 안냐, 이리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카티아를 잘 부탁해.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아, 우리 안냐. 넌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어머니의 병세는 여전했고 저의 일상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날은 졸업식이었어요.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이 참석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고 아버지는 일을 쉴 수 없었어요. 졸업장을 받을 때 박수를 쳐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뜻밖의 상처를 받았어요. 안나, 너 대학 어디 가기로 했어? 친구의 질문에 저는 아직 결정 못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대학에 갈 여유가 없었어요. 다른 친구가 그럼 취업해? 너 성적 좋았잖아. 아깝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친구가 무심코 안나는 어차피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 엄마라니까. 라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티아가 투정을 부렸어요. 언니, 나 학교 프로젝트 재료 필요한데 안 사줬잖아. 지친 마음에 미안해, 내일 사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카티아는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언니는 항상 그래. 내일 하면서 안 지켜. 엄마였으면 벌써 사줬을 거야.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의사는 밖에서 아버지에게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들어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안냐, 이제 대학은 좀 미루는 게 좋겠다. 바로 취업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 치료비가.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빠, 저도 알아요.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카티아 돌보고 이제 돈도 벌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도 불쌍하고 아빠도 불쌍한데 나는 안 불쌍해요? 나도 꿈이 있었어요. 나도 대학 가고 싶었다고요. 병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안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가족이 다 같이 힘든 시기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병실을 울렸어요. 내 동생은 어떡하고? 어머니는?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집안일을 했고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녁 식탁에서 대화는 없었습니다. 카티아도 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어요.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원망이 뒤엉켰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버지와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고 감정을 드러내는 대화는 없었어요. 가끔 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볼 때면 화를 낸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용기도 없었어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이 집을 떠날 수 있기를, 나만의 삶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저를 지탱해주는 작은 불빛이었어요. 3년의 침묵 끝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였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집에서 요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고 카티아도 이제 15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공장에서 승진해 월급이 조금 올랐어요. 집안의 경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카티아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가 떠나도 될 때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저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짐을 싸서 현관에 두고 부모님과 카티아가 병원에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안냐,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뻐.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전 이제 독립하려고 해요. 모스크바로 갈 거예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카티아만이, 언니, 안 돼. 라고 소리쳤어요. 그 순간의 무게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발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문을 닫는 순간 카티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행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였어요. 정든 고향을 떠나 러시아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체레포베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대한 건물들, 끝없이 이어지는 거리, 다양한 사람들. 처음에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월세로 얻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제 첫 번째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학력도 낮고 경력도 없는 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일은 고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웠어요. 모스크바 현지인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까지 그들의 삶의 단편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바쁜 점심시간, 주문이 밀려 서둘러 음료를 나르던 중 실수했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담긴 잔을 쟁반에 올려두고 돌아서다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커피는 그대로 그 사람의 셔츠와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황한 마음에 러시아어와 영어를 섞어 사과했어요. 뜨거운 커피를 맞은 남자가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이 욱하면 바로 주먹이 날아오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옷을 닦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서툰 러시아어로 말했다는 점이었어요. 올려다보니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다치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실수한 저를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니. 매니저가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습니다. 큰 문제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퇴근 무렵 그 남자는 다시 카운터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커피를 쏟은 직원을 찾고 있어요. 저는 긴장한 채 손을 들었어요. 제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나입니다. 그러자 그는 안나 씨, 저는 박준호라고 해요. 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준호 씨는 옷값을 요구하거나 항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러 왔다고 했어요. 매니저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고였으니까요. 그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건 그가 한국 기업에서 파견 나와 모스크바에서 6개월째 근무 중이라는 거였어요. 감사의 표시로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자 결국 수락했어요. 퇴근 후 근처 작은 러시아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준호 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울의 밤 풍경, 한국 음식, 문화. 그의 이야기는 마치 다른 세계의 창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 씨는 모스크바에서 혼자 사나요? 가족은요? 라고 물었을 때 무심코 가족은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아니었지만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가족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때로는 외롭죠. 그의 솔직한 마음이 제게 닿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모스크바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고리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트레차코프 미술관에서 러시아 예술을 감상하고 아르바트 거리에서 길거리 음악가들의 공연을 즐겼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삶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10살이 많았지만 그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성숙함과 안정감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 때도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리는 모스크바 강변을 따라 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어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날 밤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의 시간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채웠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가 보낸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주말이면 그의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준호 씨에게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한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번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호 씨와의 관계가 6개월 정도 지속되었을 때 예상했던 순간이 왔어요. 안나, 나 다음 달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나 본사로 복귀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
나와 함께 한국에 가지 않을래? 준호 씨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자. 우리 함께.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모스크바에 남는다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두렵지만 가장 끌리는 선택이었어요. 결국 준호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모스크바의 작은 방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싸며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준호 씨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안은 채 저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났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러시아의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준호 씨가 있었어요. 그의 손길에서 용기를 얻으며 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에서부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언어들,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이방인으로서의 불안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내내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손을 꼭 잡고 괜찮아, 내가 있잖아 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준호 씨의 아파트는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모스크바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곳에서의 첫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준호 씨의 부모님을 처음 만난 날은 특히 긴장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한국어도 못하는 러시아 여자를 아들의 배우자로 받아들일까 하는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시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준호 씨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이 사람 한 번 안 데리고 오더니 이렇게 이쁜 아가씨를 숨기고 있었네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편의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레 제 가족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안나 씨 부모님은 뭐 하시니? 시어머니의 물음에 준호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가족이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들으며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댁으로서의 생활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불러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안나야,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거야. 서툴게 따라하는 저를 보며 인내심 있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한국 생활의 첫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모든 절차를 도와주며 제가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적응해가는 과정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카티아의 웃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손길,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찾지 마세요 라고 한 제 말 때문에 망설였어요. 준호 씨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종종 가족을 찾고 싶지는 않아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가족 없다고 했잖아요 라며 화제를 돌렸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무게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혼 1주년이 다가올 무렵 준호 씨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항상 정시에 퇴근해 집에 왔는데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라는 제 물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전화를 걸면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사무실 같지 않았고 가끔은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늦게 귀가했을 때 평소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여성용 향수 같았습니다. 의심이 들었지만 참고 넘어갔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분명 회사에서 동료와 가까이 있었을 뿐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후들은 계속되었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 만나야 한다 며 외출했고 가끔은 전화를 걸면 속삭이듯 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번은 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직접 준호 씨의 회사에 전화했어요. 박준호 씨 좀 바꿔주시겠어요?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준호 과장님은 1시간 전에 퇴근하셨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준호 씨는 분명 오늘 늦게 끝날 것 같다 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를 마주했어요. 오늘 회사에 전화했어. 당신 1시간 전에 퇴근했다던데.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이 침묵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준호 씨가 자는 동안 휴대폰에 카드 내역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낯선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성 의류점, 안경점, 컬러 렌즈. 모두 제가 사용한 적 없는 곳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준호 씨에게 전화해 문자 봤어요. 그 카드 내역 설명해 줄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한 듯했지만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는 거죠? 그렇게 쉽게 새 사랑을 찾았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 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어요. 집 앞이라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말해봐요. 뭐가 부족했는지. 내가 러시아 여자라서? 한국어를 못해서?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 씨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밀쳐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에 차 거실로 나갔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카티아. 제 여동생 카티아가 서 있었어요. 더 자란 모습이었지만 분명 카티아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자마자 얼어붙었어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놀라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카티아? 어떻게? 말문이 막혔어요. 카티아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카티아가 준호 씨에게 형부,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카티아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6개월 전 준호 씨가 러시아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저에 대해 알게 된 후 제 가족을 찾아보려 했다는 겁니다. 카티아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녀를 통해 우리 가족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카티아는 생활이 여전히 어렵다고 했고 준호 씨는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비자랑 항공권 다 준비해줬어. 그리고 선물도 많이. 카티아의 말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카드 명세서에 있던 여성 의류, 안경, 렌즈. 모두 카티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동생의 말에 준호 씨는 한국으로 동생을 불러 챙겨준 거였어요. 부모님은 어떠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 아빠도 언니 보고 싶어 하셔. 우리 안냐 잘 살고 있을까 매일 그러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전해줘. 카티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언니, 나도 미안해. 그때 많이 힘들게 했지? 카티아의 사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원망,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복받쳐 올랐습니다. 준호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어요.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제서야 그의 수상한 행동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통화.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어요? 제 질문에 준호 씨는 쓰게 웃었어요. 자는 동안 가끔 고향 동생 이름을 부르더라. 카티아.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지. 동생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 너무 똑 닮아서. 그의 말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카티아는 짐을 풀고 저희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쁜 성인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준호 씨와도 금방 친해져서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카티아가 잠든 후 준호 씨와 마주 앉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이 없다고 거짓말해서. 준호 씨는 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상처가 있었던 거잖아. 이제 다 알게 됐으니 함께 해결해보자. 그의 이해심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가족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오랜 망설임 끝에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내일 비행기표 예약할게. 러시아로 함께 가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로 끝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준호 씨가 그리고 카티아가 있었어요. 준호 씨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가방을 싸면서 문득 출국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찾지 마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떠났는데 이제는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카티아는 제 손을 잡고 괜찮아, 언니. 부모님은 언니가 보고 싶어 하셨어. 라고 위로했어요. 준호 씨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했어요. 모스크바를 경유해 체레포베츠로 향하는 기차에서 창밖으로 흐르는 러시아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자작나무 숲, 넓은 들판, 구름 낀 하늘. 어릴 적 봐왔던 그대로였어요. 제 마음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체레포베츠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아버지였습니다. 세르게이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어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누구일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아빠, 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안냐, 우리 안냐.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귀에 닿았어요. 그 순간 기차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5년간의 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서 어릴 적 느꼈던 안전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준호 씨를 소개하자. 아버지는 잠시 그를 살펴보더니 오열하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간 우리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네. 아버지의 서툰 영어에 준호 씨는 미소로 답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놀던 공원, 다니던 학교, 친구들 집,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으로 보는 고향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소박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어머니가 항상 계시던 부엌은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침실을 가리켰어요. 아직 많이 약해.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예전에 통통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위고 창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안냐? 어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돌아왔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오랜 시간 어머니와 속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떠난 후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생활, 준호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 지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준호 씨를 소개해도 될까요? 어머니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 씨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러시아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동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한국에는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국에 가셔서 치료받으시면 어떨까요? 그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준호 씨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 씨는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 어머니가 꼭 모셔오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시면서요. 그 말에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가족이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카티아는 신나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준호 씨는 서툰 러시아어로 질문에 답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니는 약한 몸으로도 식탁에 나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친자매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어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가 있나 봐요. 라고 준호 씨가 말했던 것이 생각나요. 서울의 큰 병원에서 어머니는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의료 기술과 의사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어머니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지만 몇 개월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뜻밖의 제안으로 저희는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다시 올렸어요. 안나야, 내 부모님도 딸 결혼식을 봐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제단으로 걸어갈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호 씨는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문화가 만나 하나가 되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식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건강은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는 속도로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의지가 강하시네. 가족의 사랑이 최고의 약인가 봐. 라고 주치의가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갔어요. 시장에서 장 보는 법을 배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조금씩 한국어를 익혔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도 했어요. 두 분이 서로의 언어를 모르면서도 요리를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안나, 이제 손주도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이제는 손주 이야기를 할 만큼 활기를 되찾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버지와 카티아는 러시아로 돌아갔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국제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 씨는 러시아어를 열심히 배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저도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끔은 과거의 기억이 저를 괴롭혔어요. 밤중에 문득 깨어 제가 부모님께 대못을 박은 말들이 떠올라서 시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럴 때마다 저를 꼭 안아주며 넌 나쁜 딸이 아니야. 단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던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저는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준호 씨는 출근 준비를 하며 저에게 윙크를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선택과 우연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외로움에서 가족의 품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준호 씨와 함께한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저에게 기적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